안상호 박사, 예,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그 금요일 저녁은 제가 주로 그 세종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기라 이 모임에 참석을 못했는데 오늘 어떻게 한번 참석해봤고요.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고요. 다음번 공부할 때도 잘하면 들어와서 기동량을 하면 많이 배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최명철 선생님 말씀하시고 네. 권석 선배 말씀하시고 가시죠. 저는 뭐 달리 크게 할 얘기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은 지정학 이론사 성격이고 뒷부분이 약간 케이스 스터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은 어땠고 뭐 소련은 어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았고 이제 이후에 한석영이 한번 좀 얘기하실 때 그 한국과 유사한 사례는 좀 국제적으로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 방은 아니더라도 뭐 몇 개 약간 이것저것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한 게 있으신지 그런 정도고 저도 이제 우리 김돈현 기자님이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저는 뭐 한국은 이게 특정 공무원 몇 명이 뭐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장점인지 단점인데 그냥 온 국민이 다 같이 고민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주도할 건지 끌려갈 건지. 근데 그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 이제 뭐 우리 김 기자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경제 성장 과정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경제 성장 과정을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결정이 뭘까? 우리가 지정학이라든가 경제성장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뭐 복리라든가 등등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외부적 원인이야 뭐 트루먼 한국전쟁 참전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하나는 이승만의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 그리고 그걸 이제 일본에서는 요시다 독트린이었던 거고 한국은 이승만이 한 거고 일종의 이승만 독트린 거죠. 그리고 그걸 덩시어핑은 이제 도광양해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안보 국정을 좀 덜어내면서 경제 성장에 좀 집중할 수 있던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좋은 불평등 책에서 세계 질서를 1기, 2기, 3기로 나눠서 1기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제 그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그다음에 농지 개혁 또는 이제 그 중화학공업 수출, 부분적으로 반도체 투자. 탈냉전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 이제 김돈현 기자님 얘기에 좀 연장으로 치면 저는 그 북방 외교 우리가 이제 북방 외교 또는 이제 뭐 랜드 파워와 잘 지내는 거에 원조는 노태우로 봐야 되는 거죠.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어제 경향신문 칼럼도 그런 거지만 이제 그 북방 정책의 1기가 노태우였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1기, 2기, 3기, 4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공산권이랑 수교를 맺은 건 마지막 날까지도 계속 노태우 대통령이 수교를 맺었고 통일부를 만든 건 김영삼이었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원래 김영삼 때도 하려고 했다가 김일성 죽어버리는 바람에 못한 거고 이제 김대중 노무현은 이제 정상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김영삼이 정상회담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사적 변동 때문에 우리가 북방 얘기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신냉전 또는 이제 아무튼 뭐 그 어떤 다국화, 미국의 쇠퇴 이런 국면을 마주하고 있어가지고 한미 경중이 지속 가능성 여부는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냥 불가능하다 기본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김돈현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시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기술은 동태적 우위를 의미하는 거고 약간 시장은 정태적 우위를 좀 의미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것도 모든 기술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고부가 가치 첨단 기술만 차단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더 위로 올라오는 걸 막는 거죠. 어떤 이제 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나오는 거를. 왜냐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군사력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제조업 기술이 연동되는 거, AI가 됐건 드론이 됐건 옛날 뭐 그 아편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경제력 자체도 군사력과 직결되고 근데 기술 수준도 이제 군사력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경제력 견제와 기술 수준 견제 두 가지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두 가지 축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아직 이제 좀 쌈박한 논리로 우리나라가, 그리고 특히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세 나라 다 이제 공산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제 권위주의 체제이고,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진보 쪽에서는 약간 균형자론이 여전히 이제 스펙트럼 다양하지만 균형자론이 약간 실제로는 균형자론을 외형을 띈 반미론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친미여도 이제 균형자론인 것도 있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데 진보 쪽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이게 이제 일종의 신냉전을 아예 인정하고 북중러 한편, 한미일 한편 이걸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약간 가운데서 기회주의 전략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그 사이에 약간 이제 아직 저도 뭐, 그다음에 일본 관계는 뭐 큰 윤곽은 알겠는데 디테일은 또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경제성장 전략이 이제 그동안은 아까 전에 이제 헨리 키신저 이전과 이후가 외교사에서 이제 시정학이 되살아난 것처럼 현재를 세계 질서 3기라고 표현했을 경우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냐라는 걸 좀 질문을 바꿔보면은, 그동안은 이게 동북아 5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북한까지를 치면 6개국 있잖아요. 5개국이구나. 그러면 미일, 북한, 중국, 러시아, 이 5개국 외교가 한 축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지금 전통적인 거죠. 한국 전쟁 이후로.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지금 동남아 아세안으로 봐야 돼요. 아세안 플러스 인도. 그래서 기존에는 이 5개국 외교가 우리 외교의 전부였다라면,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질서 1기 때는 미국과 붙어먹고 일본과 붙어먹는 게 세계 질서 1기의 우리 외교의 핵심이었고, 잘했다가 제 생각이고, 세계 질서 2기 때는 중국, 러시아로 뻗어나가 보려고 노력했던 거고, 그 신북방 정책, 그리고 이제 북방 외교, 그것도 잘했다. 실은 우리가 이제 또 까먹지 말아야 될 건, 이건 안보 이슈에서는 그랬던 건데, 그리고 실은 중국, 러시아도 실은 경제 이슈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거만큼 버금가게 중요한 걸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아세안 플러스 인도 외교다 그냥. 왜냐면 그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 대국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게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 미일 중러 사이에서의 어떻게든가 완전히 별개로, 그건 아직 뭐 완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세안 플러스 인도가 이거 합친 거에 버금가는 만큼 중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좀 없던 얘기를 좀 부각한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한석 선배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정학이 본질을 저는 세력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세력 균형을 만들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과 세력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 뭐 작은 나라일 수 있고 큰 나라일 수 있고 어쨌든 끌어들여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이제 자기가 강한 패권 국가일 경우에는 자기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어쨌든 현재의 이 세력 균형 상태를 현상 유지로 유지하는 세력 균형을 하는 거가 목표일 거예요. 결국 중국과 미국 간에도 결국은 한쪽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세력 균형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쪽은 현재의 세력 균형을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정학을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의미에서 나는 중립국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뭐 영세 중립국 이런 게 있긴 한데, 중립국의 문제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그걸 지켜주면 다행인데 안 지켜주면 동맹이 없어요. 물론 뭐 중립국이 침공을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나 유엔이나 이런 데 비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중립국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조약을 맺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형식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나는 어떤 입장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립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더 위험한, 스스로 고립되는 어떤 위치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정학이 이론이 발전돼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산업 발전 구조랑 이게 쭉 발맞춰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농업, 뭐 광업, 뭐 이런 쪽일 때는 이제 내륙이 더 힘을 많이 가졌지만 그리고 상업, 대항해 제조업 시대. 이때부터는 어쨌든 그게 더 그 국가 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그 세력을 펼치는 쪽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지정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그래서 C-파워를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최근에 아주 지겹도록 그 독파를 해낸 책이 하나가 이제 장기 20세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네 개의 지금까지의 헤게모니, 금융 헤게모니 겸 세계 헤게모니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네덜란드, 그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 아니야, 그 이탈리아의 피렌체, 옆에 제네바, 제네바. 제네바. 지중해 시대부터 가는군요. 네. 아니에요. 그게 제네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미국 이제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핵심을 얘기하는 뭐냐면은 금융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이게 초과 이윤이 금융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금융은 이동이 되게 이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농업이나 기존 이런 쪽은 이게 여기서 모인 자본이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금융화가 되게 핵심이라고 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여기 나온 것들이 C-파워나 이런 게 그런 자본주의의 발전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이제 등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잖아요. 지정학은 철저하게 이제 현실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주의도 두 가지 이상주의가 보통 요즘은 있다고 보는 게 하나는 그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인데 하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있고 하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는데 둘의 입장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상 이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우위의 시대였고 그러다가 정치적 자유주의 우위 시대로 이제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주의는 일종의 자유주의적 자유무역주의랑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면은 이제 그 정치도 잘 될 거다. 그리고 국제관계가 다 평화로울 거다. 근데 현실주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제 그 아무 소용없다. 결국은 힘이 역관계가 변화하는 파워 게임이다. 그래서 경제주의에 틀렸다. 근데 정치 자유주의의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념적으로 선을 긋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무관한 개입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구냐 브르진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미중 러 중에 결국은 어느 한쪽과 손을 잡고 큰 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둘을 다 상대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러우 전쟁을 네 개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러시아랑 연합을 할 생각이 내부에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강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태클을 안 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침략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상주의가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인권과 이제 그런 주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우세가 되는데 한편에서는 미국 내에서도 현실주의 걸 요즘은 이제 절제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리프레임 이론이라고 절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힘이 과거에 비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을 다 관리하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중국을 견제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는 적당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힘을 모아서 태평양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일본한테 특히 유럽은 독일이 책임져라.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웬만하면 일본이 책임지고 나는 원일 있을 때 집중을 한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논쟁을 보면은
한편에서는 그런 경제적 자유주의가 소위 관여론이었잖아요. 중국과의 관여론, 인게이지론.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싹이 붕괴된 거고. 없어지고 아직 소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거의 붕괴가 음. 됐고 거꾸로 현실주의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주정론이냐 아니면은 그냥 계급의적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키신저 같은 경우에는 주정론이었잖아요. 그때 바뀌는. 주적을 타겟을 하면은 나머지는 같이 통일전선을 펼친다. 이제 역으로 이게 원래 세주의권의 논리였는데 네, 통전이론. 통전이론 역으로 거기다 적용시킨 건데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약한 쪽에도 그렇게 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현실주의로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좀 이상주의적이거나 개입주의적인 거로 이제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력 균형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뭐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이 지금 피크 차이나가 됐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고 인구도 줄어들고 교육도 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중국은 어쨌든 저는 미국의 GDP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고 뭐 넘지 못하더라도 거의 그냥 5% 안까지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첨단 과학이 아니더라도 그냥 규모의 경제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3,000불잖아요. 35,000불. 35,000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2010년도쯤에 2만 불이었고 네네. 지금 중국이 13,000불인데 2만 불까지는 갈 것 같다. 현재 추세로 2만 불까지 가면은 지금이 미국의 75% 정도까지 GDP가 따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을 넘어서게 되는, 물론 미국도 발전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 속도가 늦으니까 결국은 그 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이 망하고 황당한 나라고 뭐 저 중국 공산당이 계속 경제를 망치고 있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굳이 그렇게 우리가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국 견제론이 우리의 베이스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 정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거기에 그걸 뭐라 그러나 대역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폭.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네.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냉전 시대를 다시 되돌아보면은 이제 그때랑은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은 아까 그 ICBM과 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을 하는 게 MAD라고 이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라고 해서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MAD. MAD. 그래서 매드 미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호 확증 파괴. 그게 강대국끼리의 싸움을 막아주는데 근데 작은 싸움을 오히려 막아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핵무기가 있으니까 감히 우리를 못 건드리겠지.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을 이제 괴롭히는 또는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는 가능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게다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게 중국 견제 우리의 이제 베이스고 그 위에는 예를 들어서 한미일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게 또 추가가 되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군사적 충돌이 자기랑 먼 지역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자기 이해관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역폭 안에서 이렇게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맹을 강화하지만은 우리 주변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그 역할을 하는 강화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미국의 평상시에는 대행자 역할이지만 결정적인 시기에는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식으로라도 최소한 목소리를 내서라도 중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잖아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중요한 건 평화 체제 안에서의 경제 발전인데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으면은 우리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테니까 어떻게든지 중국 경제하기 위해서 모든 그런 대중 어떤 그런 기술 어떤 견제라든지 이런 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점차 이게 안보 쪽으로 이게 이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또 막을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세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기 지역의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강해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중립을 택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것들이 한미 동맹 안에서의 이제 그 영향력을 키울 것이냐. 거기까지가 만약 그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를 우리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지금 양쪽을 우리가 뭐 그 상황에서 중재를 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갈등 관리라는 걸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한국은 갈등 관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북한하고는 뭐 사실상 그냥 외면해버리면 끝이니까 이게 뭐 어차피 교류도 없는 거고 경제 교류도 없는 거고 한일 간에는 유일하게 이제 갈등 관리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워낙 그 감정이 세갖고 근데 국가 간의 관계는 나는 항상 좋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는 한미 관계도 좋을 수 없고 일본하고 미국도 갈등을 하는데 그래서 갈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게 갈등이 할 말을 안 하면은 이건 갈등이 아니라 그냥 그냥 꿇는 거고 이제 수구리. 근데 이제 갈등을 해놓고 나 이제 너랑 죽도록 이제 싸운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또 그냥 격화되니까 이제 그만 싸우자. 얘기를 하면서 그만 싸우자 또 아니다 했다가 그만 싸우자 이 갈등을 하나의 영구적인 그 프로세스로 봐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 우리도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 결국은 그 갈등이라는 것을 앞으로 수백 년 이어질 끊임없이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개기고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북한하고는 무시해버리고 미국은 무조건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뭐 일본하고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이러니까 외교술이 지금까지 많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지정학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런 이제 갈등 관리라는 관점을 항상 가지고 갈등해 나가면서 이제 진정시켜 나가면서 하는 그런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했던 그 한국과 한국 사례? 유사한 그런 거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 지금 무슨 그 갈등 관리가 기브앤테이크가 무슨 한 대 때리고 미안하다 하는 거에 가깝죠. 아구창 한 대 때리고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일단 마무리하고 오케이. 우리 뒤풀이하면서 얘기하시죠. 오케이. 그럼 사진 한번 찍을 테니까요. 요렇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여기 나오게 이쪽으로 보여주시고. 자, 우리 의자 이상훈 의자 교수님 비디오 안 그래도 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규명 씨는 지금 이동 중이라 비디오 못 켜시는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이렇게 네 분이 다 같이 나오게끔. 요 의자도 가까이야. 돌면 씨 우리. 굳이 다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여주세요. 같이 나오게 좀 해주세요. 저 붙으세요. 저 의자 저걸 좀 빼요. 카메라를. 뒤로 빼. 네. 의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자, 하나, 둘, 화면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상원 박사님. 네, 잘 나왔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끝발이